이것은 동해 혹은 화합 이상의 것으로 개개의 인간이 서로 계약, 커버넌트를 맺음으로써 모든 인간이 하나의 동일 인격에 실제로 결합되는 것이다. 그 방법은 흡사각인이 각인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것과 같은 형태다.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 통치하는 권리를 이 인간, 디스만, 또는 이 합의체, 디스어셈블리 오브 맨에 완전히 양도하는 것을 다음의 조건하에 인정한다. 그 조건이란 너도 너의 권리를 양도하고 그의 모든 활동을 승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달성되어 다수의 인간이 하나의 인격에 통일되었을 때 그것을 국가, COMMWLTH, 라틴어로 키위타스, CIVITAS 라고 부른다. 이리하여 저 가공의 거대한 괴물 성경에서 말한 바 있는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 이 존재가 유한하지만 지상의 신이라 불리는 것은 국가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에 의해 주어진 이 권한을 가지고 그는 자기에게 부여된 강대한 권력과 힘을 활용하여 국내의 평화를 유지하고 또 단결하여 외부의 적에 대항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위협하는 것에 의해 많고도 다양한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힘을 지닌 그의 존재 안에 바로 국가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이제 국가 즉 카머넬스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그것은 하나의 인격이며 그 행위는 많은 수의 사람들의 상호 계약에 의해 그들의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 그들 모두의 힘과 수단을 그 하나의 인격이 적당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 각인이 스스로를 그 인격의 행위의 본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주권이 확립된 곳에서는 같은 인민을 위해 다른 대표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주권자는 한정된 특정 목적을 위해 세워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두 명의 주권자가 존재하고 각인의 인격은 두 명의 대리인에 의해 대표되게 되며 그 결과 양자의 대립을 보게 되어 주권의 분할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들이 평화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다수의 인간을 전쟁 상태로 빠져들게 하고 주권 설립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주권을 보유한 합의체가 영토 내의 인민에게 인민 자신의 조언 및 요구를 공공의 이름으로 발표할 대표자를 보내도록 요청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또 이 대표자들이 합의체보다도 절대적인 인민의 대표로서 간주되게 되었다 하면 그것은 참으로 부조리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권이 군주에 있는 경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정도로 명백한 진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최근에는 거의 아무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지 나로선 이해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어떤 왕국에서는 600여 년간 세습을 통해 주권을 계승해왔고 유일한 주권자로서 칭하여지고 신하 모두로부터 폐하의 칭호를 듣고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의 왕으로 서 믿어졌던 자가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표자로서 더 이상 간주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대신에 왕의 명령에 의해 인민의 청원을 가져오고 또 인민으로부터의 조언을 그에게 제출하도록 인민으로부터 파견된 자들이 그들의 대표라는 칭호로 아무런 모순도 없이 불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국 헌정사상 유명한 권리청원이 격렬한 분규 끝에 의회를 통과하고 국왕 찰스 1세는 회피할 수 없어 이를 승인한 것은 1628년이었다. 그리고 1641년에는 찰스 1세의 학정과 부정을 열거한 악정대 진정서 그랜드 리만스트런스가 크로멜에 의해 하원에 제출되어 11표 차로 통과되며 그 결과 1649년 1월 의회가 설치한 고등재판소는 찰스 1세의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런 일련의 사실은 인민의 진정한 절대적 대표자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된다. 이 교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인민에게 절대적 대표자의 직무가 무엇인가를 교육해야 한다는 것과 또 그가 위임받은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다른 일반적 대표의 인정 방식에 관해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가 그의 인격과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선 후견인 내지 보호자가 필요하듯이 규모가 큰 국가에 있어서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합의체는 중대한 위기나 동난에 처하게 되면 자유의 수호자, 다시 말하면 독재자 또는 권한의 보호자를 필요로 한다. 이들은 임시의 군주와 마찬가지로 일체의 권력 행사를 일정한 기간 위임받게 된다. 그러나 미성년의 군주는 보호자, 섭정,
그 이외의 후견인에 의해서 권력을 빼앗기는 것보다 좀 더 자주 이들 독재자들에 의해 그 권력을 탈취당하고 마는 것이다. 주권의 종류는 내가 지금까지 증시한 바대로 세 종류밖에 없다. 즉, 1인의 인간이 주권을 소유하는 군주정체, 국민 전체에 의해 구성되는 합의체가 주권을 보유하는 민주정체, 그리고 그 지명 혹은 별도의 방법으로 여타 인간들과 구별되는 특정 인간들에 의해 구성되는 합의체가 주권을 소유하는 귀족정체이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에 지금까지 있어왔던 혹은 현존하는 개개의 국가들에 관해 고찰해 보려고 하는 자는 이 모든 다양한 형태를 세 종류로 환원해 볼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세 종류의 혼합으로부터 생긴 별도의 형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군주의 권력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군주는 그의 권력에 제한을 가하는 그나 그들보다 우월하지 않다. 그리고 우월하지 않은 자는 최고의 존재가 아니며 따라서 주권자도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주권은 언제나 한정하는 권력을 소지한 합의체에 있었다. 그러니 이 통치 형태는 군주 정체 아니고 민주 정체든가 귀족 정체이다. 예를 들면 고대 스파르타에선 군주는 군대를 지휘하는 특권은 가지고 있었으나 주권은 5인 정치위원회에 있었던 것이다. 로마인들은 일찍 이 총독에 의해 예를 들면 유태의 영토를 지배했다. 그렇다고 해서 유태가 민주체였던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합의체에 의해 통치되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 귀족체도 아니었다. 그들은 선거에 의해 누구라도 참가할 수 있는 합의체에 의해 통치되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단 하나의 인격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던 것이다. 로마인들에게는 그것은 인민의 합의체였으며 따라서 민주체였으나 유태의 인민에게는 그들은 통치에 참가할 권리가 전혀 없는 완전한 군주 정체였다. 인민이 그들 전체 안에서 선출된 합의체에 의해 통치될 때엔 그 통치체제는 민주체 또는 귀족체라고 부른다. 그러나 스스로 선출한 것이 아닌 합의체에 의해 통치될 때엔 그것은 군주체라고 칭한다. 이런 경우 한 인간의 다른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한 국민의 다른 국민에 대한 군주체인 것이다. 주권의 분할에 관해서 이 분할된 왕국은 존립할 수 없으니 마가복음 3장 23절 하는 말씀은 바로 지금 내가 논하고 있는 주권의 분할에 적합한 말씀이다. 주권만 분할되지 않으면 군대의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으니까 말이다. 만일 잉글랜드의 대부분에서 이 주권자의 제 권력이 국왕, 상원 그리고 하원 간에 분할되었다는 견해가 수용되어 있지 않았었더라면 인민이 분할되어 오늘날의 내전 시민전쟁에 빠지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다. 처음에는 정책을 달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는 종교의 자유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 간에 일어난 이 내라는 주권에 관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큰 바가 있었다. 그 결과 오늘날 잉글랜드에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선 주권자의 권리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것. 이 사실은 금후의 평화가 회복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것. 사람들이 이 내란의 비참함을 기억하고 있는 한 그 일반적 인정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 그러나 일반 대중이 지금까지보다 좀 더 나은 교육을 받지 않는 한 시민전쟁의 비참함을 잃어버린 후에는 그것도 더 이상 계속되지 않으리라는 것 등이다. 순수한 자연 상태, 다시 말하면 절대적 자유의 상태, 예를 들면 주권자도 국민도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는 무정부 상태이며 또 전쟁 상태라는 것, 이 상태를 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계율이 자연법이라는 사실. 주권자의 권력 주권기 결여된 국가는 실체가 없는 말에 지나지 않으며 존립할 수 없다는 사실. 국민은 그의 복종이 하느님의 법에 반하지 않는 한 모든 사항에 있어서 주권자에게 단순히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 이상의 사실을 나는 여기까지 이르는 앞의 장들에서 충분히 증명하여 왔다. 그리고 인간의 자연 상태는 각인이 각인에 대한 전쟁 상태이며 이런 상황에선 사람을 통치하는 것은 오직 각자 자신의 이성뿐이며 각자가 자신의 생명을 그 자체로부터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선 그 목적에 유익한 수단으로서 이용해서 안 되는 것은 없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명제가 도출된다. 즉, 이런 상태에선 인간은 누구라도 모든 사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있어서 상대의 신체에 대해서까지도 권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누구나가 만물에 대해서 갖는 이런 자연으로부터 대권리가 존속하는 한 자연이 통상 인간에게 살도록 허용한 시간을 다 살 수 있기 위한 안전은 어떠한 인간에게도 그가 아무리 강하고 현명하다 할지라도 보증될 수 없는 것이다. 고로 다음에 오는 명제는 이성에 의한 계율 내지는 일반 법칙이다. 사람은 누구나 희망이 있는 한 평화를 쟁취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쟁에 의해 모든 도움과 이익을 추구하고 동시에 이를 이용해도 좋다. 이 법칙의 전반부는 제1의 기본적 자연법을 포함하고 있다. 곧 평화를 구하고 그것에 따르라. 그리고 법칙의 후반부는 자연권의 요약으로서 곧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도 좋다가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권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사망하게 되면 다수의 인간이 주권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말이다. 결국 이 상태는 군중이 결합하여 어떠한 행동에 들어갈 때 필요한 대표자가 그들에게는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들은 새로운 군주를 선출할 수도 없게 된다. 또 모든 사람은 누구나 각자가 자기를 가장 잘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힘의 소유자에게 복종할 평등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또 만일 가능하다면 각인은 자신의 검에 의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는 혼란 상태, 곧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로의 복귀에 다름없는 것으로 군주 정체 광국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가의 해체, 마지막으로 국가의 내외를 불문하고 전쟁에 의해 적이 최종적 승리를 획득하고 그 결과 그 군대가 더 이상 전선을 지킬 수 없게 된 상태 충성을 다하던 그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국가는 해체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사려가 명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주권자는 국가의 생명과 운동을 부여하는 공공의 혼, 솔이기 때문에 그것이 소멸해버리면 그 구성원은 더 이상 그것에 의해 통치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의 사체가 이미 그것을 떠나버린 혼에 의해서 설사 혼이 불멸의 존재라 하더라도 지배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주권자로서의 군주의 권리는 타인의 행위에 의해 소멸될 수는 없으나 구성원의 의무는 소멸된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올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국민의 상태는 비참한데 무제한의 권력을 그 수중에 틀어진 인간 또는 인간들의 정욕 그리고 무궤도한 정념에 우리들은 자진해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인가라고. 게다가 일반적으로 군주체 안에서 살고 있는 자는 그 비참함을 군주 통치의 결함에 또 민주체나 또는 다른 합의체의 통치하에 살고 있는 자는 그 모든 불편과 지장을 국가의 통치 형태에 돌린다. 그러나 국민을 보호하기에 충분하기만 하다면 권력은 통치 형태의 여하를 불문하고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이 통상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인간이 어떠한 지위에 있어도 얼마간의 불편과 장애는 수반되기 마련이며 또 통치 형태의 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인간이 받고 있는 최악의 불편이나 장애도 내전에 수반하는 비참이며 가공할 재난과 비교해 볼 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관해서 그리고 법에 대한 복종도 강탈이며 복수로 치닫지 않도록 사람들의 손을 억제하는 강제력도 지배자도 존재하지 않는 인간들의 분열 상태와 비교해보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관해서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그런데 상술한 세 종류의 국가의 상위는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민의 평화와 안전을 가져오는 편의와 적절성의 차이에 있다. 그리고 인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야말로 이들 국가는 설립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군주체와 다른 두 개의 정체체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발견하게 된다. 어떠한 종류의 국가에 있어서도 주권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안 된다. 따라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 이성과 성서 그 어느 쪽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분명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주권자의 권력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의 힘이라는 사실이다. 주권이 군주체에서와 같이 1인의 수중에 있는 경우나 민주체 또는 귀족체의 국가에서처럼 합의체에 있는 경우 주권은 언제나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의 권력인 것이다. 틀림없이 이런 무제한의 권력으로부터 많은 불행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런 절대 권력이 없을 때, 즉 모든 사람이 그 이웃과 영구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그
그래도 훨씬 낫은 것이 아닐 수 없다. 현세에서의 인간의 생존 조건에는 반드시 불편과 장애가 붙어 다니기 마련이다. 하지만 어떠한 종류의 국가에 있어서도 국민의 불복종과 국가 존립이 기초인 계약의 파기에 의해 야기되는 것보다 더 큰 불편과 장애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주권이 지나치게 크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것을 작게 만들려고 하는 자는 결국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권력, 즉 좀 더 강대한 권력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절대 주권에 대한 최대의 반대는 실천상의 반대이다. 즉 그것은 언제, 어디서 그런 권력이 국민에 의해 인정되었던가를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런 의문 제기하는 자들에겐 다음과 같이 반문함으로써 대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오랜 기간 폭동이며 내란이 없었던 왕국이 있었던가? 국가가 오랜 기간 존속하고 대외 전쟁으로 인한 경우 이외에는 멸망되는 일이 없었던 나라에서는 국민은 주권자의 권력에 대해 결코 논의하는 일이 없었다. 하여튼 국가의 본질이며 목적을 정확한 이성을 가지고 철저히 연구하고 그 경중을 비교 분석해 본 적이 없어 이런 문제들의 무제한 결과 생기는 갖가지의 비참함에 일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실제상의 문제로부터 끌어낸 논증은 근거가 박약한 것이다. 설령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이로부터 집을 지으려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추론은 성립되지 않는다. 국가를 만들고 그것을 유지해가는 기술은 산술이나 기하학과 마찬가지로 확실한 규칙에 의한 것이지 테니스처럼 현장 실습에만 의거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가난한 사람들에겐 이런 규칙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여가가 없었고 여가가 있는 사람들에겐 이것을 찾아내려는 호기심도 방법도 없었던 것이다. 내가 낚시로 리바이어덜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그를 잡으려는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주권자로 만들어진 자가 앞서서 그의 국민과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만일 계약을 맺었다면 그는 인민 전체를 계약의 상대방으로 하든가 모든 게 개인 하나하나를 상대로 하여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체를 계약의 상대방으로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은 전체는 아직 하나의 인격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말이다. 또 다수의 개인과 그 숫자만큼의 개별적인 계약을 맺는다고 하면 그가 주권을 얻은 후에는 그 계약들은 무효가 된다. 왜냐하면 그들 중 하나가 주권자의 행위가 계약 위반이라고 항의한다고 하더라도 주권자의 모든 행위는 그들께 개인이 갖고 있는 인격과 권리에 근거한 만큼 주권자 자신과 동시에 나머지 모든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만일 그들 중 1인 또는 여러 명이 주권자가 설립 당시의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 국민 중 1명 또는 여러 명 혹은 주권자 자신이 위반은 없었다고 주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논쟁을 재결할 수 있는 심판자는 없기에 또다시 검에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각자는 국가 설립 의도에 반해서 자기 자신의 힘에 의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권리를 회복하게 된다. 따라서 주권자에게 미리 먼저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완전히 헛도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무릇 군주가 권력을 계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조건부로 소유하게 되었다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단순한 진리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계약이란 그저 말이고 소리바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공공의 검으로부터 나오는 힘 이외에는 어떠한 인간도 의무를 과하고 억제하고 강제하고 보호하는 힘을 그 자체가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공공의 검이란 주권을 소지한 1인 또는 합의체에 구속되지 않는 손이며 주권자의 행위는 모든 사람들이 승인하고
주권자에 있어서 통일된 그들 모두의 힘에 의해 수행된 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합의체가 주권자가 되었을 경우 그 설립 시 그런 계약 체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예를 들어 지배자인 로마 인민이 로마 제국의 국민인 로마인들과 이런저런 조건 하에 주권을 보지한다는 계약을 맺고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지배하의 국민이 로마 인민을 그 주권자의 지위에서 합법적으로 폐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둔한 인간은 없을 터이니까 말이다. 주권을 시민법에 종속시켜야 한다는 사상 국가의 본질과 양립할 수 없는 네 번째의 의견은 주권을 지닌 자는 시민법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이다. 주권자들은 모두 자연법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자연법은 하나님의 법이며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국가도 그것을 폐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권자가 자기 자신, 즉 국가가 만든 법에 복종한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에 복종한다는 것은 국가에, 곧 주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에, 즉 자기 자신에 복종하는 것이고 이는 사실 복종이 아니고 법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이런 오류는 법을 주권자의 위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을 주권자 위에, 따라서 그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그의 위에 놓고 그러므로 결국 새로운 주권자를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이유로 제2의 주권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3의 주권자를 만들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끝없이 계속되어 끝내는 국가의 혼란과 해체에 이르게 되는 법이다. 주권자의 직무는 군주의 경우든 합의체의 경우든 그가 주권을 신탁받은 목적인 국민의 안전을 획득하는 데 있다. 그가 그것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자연법에 의함이며 또 자연법의 창조자인 신에 대해 그것도 오로지 신에 대해서만이 그것에 대한 설명과 보고를 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안전은 각인이 단순히 그 생명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위험이나 해악을 가하지 않고 합법적인 근로에 의해 생활상의 온갖 만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주권자의 권력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의 영예도 국민 중 어느 누구의 영예보다 그리고 또 국민 전체의 영예보다 당연히 위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주권이야말로 모든 영예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경, 백작, 공작, 왕공의 위계는 모두 그가 만든 것이다. 주인 앞에선 하인이 평등하고 하등의 영예도 없는 것처럼 주권자의 앞에선 국민도 또한 그러하다. 주권자의 모습이 모이지 않는 곳에선 타인보다 강하게 또는 약하게 빛나는 자도 있지만 주권자의 앞에선 모두가 태양 앞에서 빛나는 별들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의 목적은 안전 보장에 있다. 원래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하는 존재인 인간이 그런 구속을 스스로에게 과하는 규칙을 도입한 즉 국가의 틀 안에서 살기로 한 궁극적인 이유, 목적 내지 의도는 다름 아닌 자기 보존과 그것에 따른 만족한 생활애로의 전망 내지 예상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비참한 전쟁 상태로부터 빠져나오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쟁은 내가 제13장에서 증시한 바 있듯이 진간 생내의 재정념으로부터 필연적으로 결과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어떤 가공할 힘이 눈에 보이는 곳에 존재하여 인간이 그 힘을 두려워하고 그 징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들의 계약들을 이행하고 제14장과 15장에서 논한 제자연법을 준수하지 않는 한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안전보장은 자연법에 의해 얻어질 수 없다. 자연법 즉 정의, 공평, 겸허, 자비 등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남에게서 원하는 바를 남에게 행하라기 어떠한 힘에 대한 공포 없이 저절로 준수된다는 것은 우리들의 자연 정념에 반하는 일이다. 정념은 오히려 우리 자신들을 불공평, 자부심, 복수심 따위로 유도한다. 또 검을 동반하지 않는 계약은 그저 말에 지나지 않고 인간의 생명을 보장하는 힘을 전혀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자연법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만 사람이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또 무사히 지킬 수 있을 때는 지켜왔다. 어떠한 권력이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확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안전을 보장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강력하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자기 자신의 힘과 기능에 의거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합법적이다. 사실 인간이 작은 가족 단위로 생활을 영위해온 모든 지역에선 서로 약탈하고 강탈하는 일이야말로 인간의 생업이었다.
그런 일이 자연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는커녕 전리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명예도 역시 그만큼 컸다. 그리고 그런 사회에선 인간이 지킨 것은 오로지 명예의 법뿐이었으며 그 이외에 지켜야 할 법은 없었던 것이다. 즉, 그들은 잔혹 행위를 삼가고 인명이나 경작물을 빼앗지 않는 정도였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큰 가족에 지나지 않는 도시며 왕국은 일찍이 소가족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일을 행하고 있다. 위험이 닥쳐오고 있다든가, 침략의 공포가 있다든가, 침략자에게 원조가 제공되고 있다든가 등등 온갖 구실을 찾아내서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영토 확대를 꾀한다. 또 공공연한 무력 행사며 비밀 책략에 의해 인접도시며 국가를 제압하고 약체화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도 달리 경계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이고 후세에까지 찬양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혼합정체 때로는 또한 신정국가가 아닌 세속국가의 통치에 있어서도 혼이 하나가 아니고 그 이상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영양을 섭취하는 기능인 화폐징수권은 전체적 합의체에 있고 운동의 기능인 지휘권 내지 명령권은 1인에 있으며 이성의 기능인 기법권은 이상의 양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때때론 제3자도 포함한 동의에 있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경우는 때로는 탁월한 법의 제정을 위한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또 심히 자주 생명과 운동에 필요한 영양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국가는 위험에 빠지기 십상이다. 극히 소수의 사람이 이런 통치는 실은 통치가 아니고 국가를 세계의 당파로 분할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간파하고 이를 혼합군주정체라 칭하고 있다. 사실 이런 통치 형태는 하나의 독립된 국가가 아니고 세계의 독립된 당파인 것이다. 또 하나의 대표 인격이 아니고 세계의 인격인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왕국에 있어선 왕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신 안에 세계의 독립된 인격이 통일을 파괴함이 없으며 존재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을 터이다. 하지만 그것은 의견의 상의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이 통치하는 곳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까닭에 왕이 인민의 인격을 지고 전체적 합의체가 또 인민의 인격을 지고 그리고 다시 별도의 합의체가 인민 일부의 인격을 맡게 된다면 이것들은 하나의 인격도 하나의 주권자도 아니며 세계의 인격이며 세계의 주권자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이상의 제 권리는 주권의 본질을 구성하며 또 그것에 의해 주권이 어떠한 인간 혹은 어떠한 합의체에 놓여 있음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이기도 하다. 이들 권리는 양도될 수 없고 분할될 수 없다. 화폐 주조 권리, 미성년 상속자의 재산 및 신병 처분의 권한, 시장에서의 선매권, 기타 대권 사항은 주권자에 의해 양도될 수 있으나 국민보호의 권력은 끝까지 주권자에 유보되어 있다. 왜냐하면 만일 주권자가 군사권을 양도하면 법을 시행하는 실제의 힘을 잃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사법권을 유보한다 하더라도 사법권은 아무 쓸모가 없을 터이니까 말이다. 또 그가 화폐징수권을 양도해버리면 이번엔 군사권이 무효가 될 터이니까 말이다. 그뿐만 아니라 학설과 교리의 규제를 방기하면 대중은 영적인 대상들을 무서워한 나머지 반란을 일으킬 터이니까 말이다. 따라서 지금 열거한 권리들 중 어느 하나에 관해서라도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것 이외의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 설립의 목적인 평화와 정의의 유지를 위해 하등의 효과도 없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분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서 마가복음 3장 24절에 분할된 왕권은 존립할 수 없다는 말씀을 상기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권만 분할되지 않으면 군대의 분열도 대립도 결코 일어날 수 없을 터이니까 말이다. 그러므로 만일 잉글랜드의 대부분에서 주권자의 제권력이 국왕, 하원 그리고 상원 사이에 분할되어 있다는 견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면 인민이 분할되어 오늘날의 내란에 빠져드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처음엔 정책을 달리하는 사상들 간에 이어서 종교의 자유에 관해 의견을 달리하는 무리들 사이에 일어난 이 내란이 주권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준 교훈은 참으로 지대한 바가 있었다. 그 결과 오늘날 영국에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우선 주권자의 권리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것. 이 사실은 금후 평화가 회복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것.
일반 대중이 내란의 비참함을 기억하고 있는 한 그 인정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 단 일반 대중이 지금까지보다 좀 더 나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한 그 비참함도 망각되고 그 인정도 더 이상 계속되지 않으리라는 것 등이다. 국가의 설립이란 무엇인가? 국가가 설립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때이다. 많은 수의 사람이 합의 내지 각인 상호계약에 의해 모든 사람의 인격을 그들의 대표자로서 구현하는 권리가 어떤 일개인 또는 합의체의 다수결에 의해 부여되고 이 인간 또는 합의체에 찬성 투표를 했던 자나 반대 투표를 했던 자나 모두 동일하게 그의 행위와 판단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서 승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서로 간에는 평화의 삶을 영위하고 타인들로부터는 보호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할 때이다. 이러한 국가의 설립에서 결집한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 주권을 부여받은 인간 또는 합의체의 모든 권리와 모든 권능이 유래한다. 국가의 해체는 그 원인이 불완전한 설립에 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만드는 것 중에 불멸의 것이 있을 수 없으나 만일 인간이 스스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이성을 활성화한다면 그들의 국가는 적어도 내적인 병으로 인한 멸망으로부터는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는 그 설립의 본질상 그것에 생명을 부여한 인간, 자연법 혹은 정의 자체와 마찬가지의 영속적인 수명을 살도록 의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국가의 해체가 외적 폭력이 아니고 내적 혼란에 의해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 결함은 소재로서의 인간이 아니고 그 제작자 또는 그것의 질서를 부여하는 자로서의 인간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수의 인간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아수라장에 기진맥진한 나머지 마침내 하나의 견고하고 영속적인 건축물을 건립하여 그것에 적응할 것을 진정으로 원할 때 인간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데 적당한 법을 만드는 기술이며 또 현재에 줘야 하고 장애가 되는 점들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인내심과 겸허함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들은 유능한 건축가의 도움 없이는 불안정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세운 건물이 그들 자신의 시대를 넘어서까지 지탱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매우 어려운 노릇이고 그들의 자손의 머리 위에 무너져 내릴 것은 더더욱 틀림없는 일이다. 국민은 통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계약을 하면서 국민이 된 만큼 국민이 이전의 계약에 의해서 이번의 계약과 모순되는 사항을 강제당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또한 이미 국가를 설립한 인간들이 주권자의 행위, 판단을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계약에 따른 의무이기 때문에 주권자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들 간에 새로이 다른 제3자에게 복종하기로 하는 계약을 합법적으로 맺을 수는 결코 없다. 고로 군주하에 있는 국민은 그의 허가 없이 군주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해체된 군중의 혼란으로 돌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격을 현재 그것을 담지하고 있는 자로부터 다른 자 또는 다른 합의체로 이전할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주권자인 자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그들은 모두 승인하고 자기의 행위로 간주할 것을 그들 서로 간의 각인에 대하여 의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 하나가 반대한다면 나머지 모든 자는 그와 맺은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 만큼 이것은 정의에 위배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그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그 주권을 그들의 인격을 구현하는 자에게 부여했던 바이다. 따라서 만일 주권자를 폐한다면 그로부터 그의 인격을 탈취하는 것이 되는 만큼 이 또한 부당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주권은 박탈할 수 없다. 그들 모두의 인격을 구현하는 권리가 주권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은 주권자와 그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아니고 단지 그들 상호 간의 계약에 의해 된 것이기 때문에 주권자 쪽에서 사회계약을 파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또한 국민 쪽에서 주권이 상실되었다는 구실을 내세워 복종의 의무를 면하는 짓도 할 수 없다. 주권자로서 세워진 자가 그 국민과 미리 앞서서 계약을 맺은 일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만일 계약을 맺는다면 그는 모든 사람을 계약의 상대방으로 하든가 모든 개인 하나하나와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 전체는 아직 하나의 인격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말이다. 또 다수의 인간과 그들의 숫자만큼의 계약을 개별적으로 맺는다면 그가 주권을 보지하게 된 후에는 이들 개별 계약들은 무효가 된다. 왜냐하면 그들 중 한 명이 주권자의 행위를 계약 위반이라고 항변하고 나오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권자의 행위는 주권자 자신과 나머지 모든 사람의 행위로서 그들 각인이 갖고 있는 인격과 권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민 중 하나 또는 여럿이 주권자가 설립 시의 계약을 어겼다고 주장하나 다른 한편 국민 중 하나나 여럿이 또는 주권자 자신은 계약 위반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 논쟁을 재결할 수 있는 심판관은 없기 때문에 결국 다스킹 전쟁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각인은 국가 설립의 의도에 반하여 자기 자신의 힘에 의해 자신을 보호하는 권리, 즉 자연권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권자에게 먼저 계약을 맺게 하고 주권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군주가 권력을 소유하는 것이 계약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조건부로 소유하는 것이라는 견해는 다름과 같은 단순한 진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무릇계약이란 그 자체는 단순히 말 또는 숨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공공의 검으로부터 나오는 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의무를 지게 하거나 억제하거나 강제하거나 보호하거나 하는 힘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의 검이란 주권을 지닌 한 개인 또는 합의체에 구속되지 않는 권력이며 주권자의 행위는 모든 사람이 승인하여 주권자에서 통일된 모든 사람의 힘에 의해 수행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합의체가 주권을 지닌 경우 그 설립 시 이런 계약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대다수에 의해 선언된 주권 설립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불의로운 부정이다. 다수가 동의하여 주권을 선언한 이상 반대한 자도 이들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그는 주권자의 모든 행위를 기꺼이 승인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자들이 그를 없애버려도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집회에 참가했던 것이었다면 그것은 다수자의 결정을 지킨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준 것이고 따라서 암묵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러니 만일 그가 그것을 지킬 것을 거부하거나 다수자가 결정한 법령에 항의하거나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한 계약에 반하는 짓이며 따라서 불의이고 부정이다. 그가 그 집회의 회중에 속하든 아니든 관계없이 또는 그의 동의가 요청되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에게는 법령에 따르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전의 전쟁 상태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의 선택밖에 없다. 반역에 가담한 국민에게 가해지는 해는 처벌이 아니고 전쟁의 권리에 의함이다. 자신을 적이라고 선언한 자들에게 가해지는 해는 처벌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때까지 한 번도 법에 복종한 적이 없는 만큼 법을 범할 수 없는 자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법에 복종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복종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만큼 그 결과로서 법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자들이거나 그 어느 쪽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해는 적에 대한 행위로서 간주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적대 행위로서 선포된 경우 가해지는 어떠한 해악도 합법적이다. 이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만일 국민 중 하나가 말이나 행위에 의해 의도적으로 국가대표자의 권위를 부정했을 때 그때까지 반역죄에 대해 어떠한 형벌이 정해져 있었다 하더라도 대표자가 자신의 뜻대로 그 반역자를 처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합법적이다. 왜냐하면 법에 정해져 있는 처벌은 국민에 대한 것이지 적에 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적이란 서로의 행위에 의해 국민이 되었으면서도 고의로 반역하고 주권을 부인하는 자를 말한다. 전쟁에 있어서 죄가 없는 자에게 손상이 가해지는 것은 자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죄는 없으나 국민이 아닌 자에게 어떠한 해악이 가해지더라도 그것이 국가의 이익이 되거나 또는 기존의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한 자연법의 침해도 아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아닌 자는 적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미 계약에 의해 국민이었던 사실을 중지한 자이든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가 자기 자신에 대해 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적에 대해서 전쟁을 벌인다고 해도 그것은 자연 본래의 권리에 의한 합법적인 행위다. 이런 경우의 전쟁은 검에 의한 심판도 아니라면 승리자가 과거에 비추어 보아 죄의 여부를 구별하는 것도 아니고 자국의 국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점 이외는 달리 자비의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는 전쟁인 것이다. 국민 중에는 이미 확립된 국가의 권위를 고의로 부인하는 자가 있다. 이런 자에 대한 국가의 복수는 그 부친에게만이 아니고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따라서 그 행위에 관해서는 아무런 죄도 없는 그 3대, 4대에 이르기까지 행하여져도 합법적이다.
이런 위반의 본질은 복종을 단념하는 데에 있으며 그것은 전쟁 상태로의 복귀의 다름 아니며 통상반란, 리베련이라 부른다. 이런 범죄를 행하는 자는 국민으로서가 아니고 적으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반란은 전쟁의 재개의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주권자는 국민의 평화와 방위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판단한다. 국가를 설립한 목적은 국민 전체의 평화와 방위에 있다. 또 이 목적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수단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의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은 주권을 지닌 인간 또는 합의체의 권리이다. 평화와 방위의 수단 및 그것의 장애나 방해가 되는 것에 관하여 판단하는 일, 또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의 소요, 국외의 적대 행위를 예방함으로써 미리 사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시책을 강구하는 일, 평화와 안전이 실종된 경우에는 그 회복을 도모하는 일,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주권자는 또한 국민에게 어떠한 교설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판단한다. 어떠한 의견이며 교설이 평화에 반하고 또는 공헌하는가. 또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 어느 정도로 무엇을 다수의 국민에게 말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인가. 누가 출판 전에 모든 인쇄물의 교설을 검열할 것인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주권자의 일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는 그가 품고 있는 사상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화와 화합을 위해 사람들의 행동을 제재로 통화하려면 그들의 의견도 또한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의상의 문제에 관해서는 진리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존중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존중이 평화를 위해 교의를 규제하는 일과 모순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평화의 길에 어긋나는 교설이 진리일 수가 없는 것은 평화와 화합이 자연법에 어긋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위정자나 교사의 태만 또는 미숙 때문에 잘못된 교설이 때에 따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것과 양립할 수 없는 진리는 일반적인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진리가 아무리 갑작스럽게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이 평화를 파괴하는 법은 없고 단지 때에 따라 전쟁을 불러 깨우는 일이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지나치게 태만한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의 옹호 내지 소개를 위해 무기를 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인간들은 사실 아직 전쟁 상태에 있는 것이어서 그들의 상태는 평화가 아니고 상호 공포에 의한 휴전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줄곧 말하자면 전쟁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평화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로서 의견이며 학설의 가부를 판단하고 그것을 위한 심판자를 설치하여 불화와 내전을 방지하는 것은 주권을 소지한 자의 고유 업무이다. 선악에 관한 사적 판단. 내가 두 번째로 주의하는 바는 선동적 학설의 해독에서 발생하는 국가의 질환이며 그중 하나가 이 각계인은 행위의 선악의 판정자이다는 사상이다. 이 사상은 물론 국법이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자연 상태에선 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민정부 하에 서조차도 만일 선악이 법에 의해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진실이다.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엔 국법에 선악의 척도가 있으므로 그 판정자는 입법자, 곧 국가의 대표자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와 같은 잘못된 학설로 인하여 사람들은 국가의 명령에 관해 논의를 벌이고 반박하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바에 따라 그것에 복종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한다. 그 결과 국가는 혼란에 빠지고 약체화되는 것이다. 시민사회와 조화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잘못된 학설은 인간이 그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모두 죄악, 사인이다는 주장으로서 그것은 인간은 자기 자신이 선악의 판정자라는 주제 넘은 사고에 의거하고 있다. 왜냐하면 양심과 판단은 다른 것이 아니며 그러니만치 판단과 마찬가지로 양심도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국법도 따르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의 이성 이외에는 따라야 할 하등의 규칙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는 죄를 범하고 있는 만큼 국가 안에서 생활하는 데는 합당하지 않다. 국가 안에선 법이 공적 양심이며 인간은 그것에 따라 행동할 것을 이미 국가 설립을 위한 사회계약 시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사적 의견에 지나지 않는 사적 양심의 다양함으로 인해 국가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인간은 자기 자신의 눈에 선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아니면 주권에 대해서도
복종하려 하지 않을 것이니까 말이다. 각 개인은 행위의 선악의 판정자이다든가 진간이 그 양심에 반하여 행하는 것은 모두 죄악이다든가 따위의 잘못된 학설이 공공연히 설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앙이며 신성함은 연구나 추론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영감 내지 영혼의 주입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라는 사상도 일반에게 보통 교육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현실이다. 만일 이런 사상이 옳다면 나로서는 도대체 왜 인간은 자신의 신앙의 이유를 남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모든 기독교도는 어찌하여 동시에 모두 예언자가 아닌 것인가? 그리고 또 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영감보다 국가의 법을 행위의 규범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등의 의문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선악의 판정자가 되거나 초자연적인 영감을 받았다고 사칭하는 사적 인간을 선악의 판정자로 하는 잘못에 다시 빠져들어 결국에는 모든 시민정부를 해체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신앙은 타인의 말을 듣는 행위, 히링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고 그리고 듣는 일은 우리들에게 말을 건네는 자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가는 일, 덱서던츠를 통해 행하여진다. 그리고 듣는 일에 선행하는 이 사건들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초자연적인 사건들이라는 것은 아니다. 단지 각 결과는 대단히 많은 것들이 원인으로서 동시에 작용한 바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인 전부를 관찰할 수 없을 뿐인 것이다. 확실한 것은 신앙이며 신성함은 그렇게 자주 흔히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기적은 아니며 교육, 훈련, 교정 및 기타 자연의 방법에 의해 생겨나며 또 하나님은 그런 경로를 통해 자신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때에 자신이 선택한 인간들에게 작용하는 것이다. 이상의 평화와 통치에 지극히 유해한 세 가지 의견은 세계의 이 부분에 있어 선주로 학문이 없는 성직자들의 혀와 펜에서 생겨난 것들이었다. 그들은 성서의 다양한 말씀들을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끌어모아 신성함과 자연이성은 양립할 수 없다고 사람들에게 믿도록 해왔던 것이다. 대학의 효용. 여기서 우리는 인류의 평화에 반하는 수많은 교설이 허술하고 잘못된 원리에 의거하고 있으면서도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나 깊이 뿌리를 내린 것이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 가능했던가를 탐구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앞장에서 이미 상술했던 바의 것이다. 예를 들면 무엇이 합법적이고 무엇이 비합법적인가의 판정은 법 그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고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즉 자기 자신의 사적 판단에 의해서 행하여진다고 하는 것이 이 교설 중 하나였다. 국민은 우선 자신이 합법적인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면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교설도 있었다. 혹은 국민이 재산에 대해 갖고 있는 소유권은 국가가 그것에 대해 갖고 있는 지배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는 설 주권자의 권력은 분할할 수 있다는 설 국민이 폭군, 타이런츠이라 부르는 자를 살해하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라는 설, 기타 등등. 이들 교설은 다음과 같은 수단에 의해 인민에게 주입되어 왔던 것이다. 인류의 대부분은 다음의 두 종류의 인간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필요 또는 탐욕 때문에 자신의 상업이나 노동에 전념하고 있는 종류의 인간과 이와는 반대로 남아도는 재산 혹은 나태함에 의해 감각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종류의 인간이 있다.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인간은 모두 깊은 성찰과는 인연이 없다. 깊은 성찰은 자연적 정의, 내추럴 저스티스 뿐 아니라 다른 모든 학문에 관해서도 진리 탐구를 위해서는 당연히 요구되는 것인데 이것과는 인연이 없는 이 두 종류의 인간은 그 때문에 그들의 의무에 관한 재관념을 주로 설교대의 성직자로부터 또 일부에서는 그들의 이웃이며 친숙한 지인들 중에서 즉석에서 그럴듯하게 의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법이며 양심의 문제에 관해 그들보다 좀 더 현명하고 학식이 있어 보이는 자들로부터 얻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직자며 자신의 학식을 과시하는 자들은 그 지식을 대학이며 법률학교에서 또는 이들 대학의 저명 인사들이 집필한 출판물로부터 얻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교육은 대학에서 청년의 올바른 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